안녕하세요. 행주가족 여러분. 오늘도 행주TV의 새로운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애착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전 영상에서도 이제 우울증에 관한 얘기라든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또 우울증에 잘 걸리냐라든지, 또는 어떻게 보면 마음버릇이라든지 몸버릇이 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간혹 애착과 관련된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애착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제가 나중에 다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서둘러서 예전 초반에 이렇게 다루지 못하고 애착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신중하게 다루려고 했던 이유는, 제가 이렇게 애착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고 애들 때문에 이제 골치 아파서 이제 오게 된 어떤 그런 학부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만 6개월에서 3, 4세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애착 반응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들으면, 내가 부모로서, 내가 엄마로서 아이를 더 잘 키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자책감을 느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내가 어렸을 때 이러이러고 컸겠구나, 그러니 내가 이럴 수밖에 없지, 앞으로도 뭐 별다를 게 있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좌절감에도 빠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애들 다 키우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어린 시절에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이미 배 밖으로 나온 아이한테 태교가 중요하다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들리기가 쉬웠거든요. 그래서 애착에 대한 얘기는 좀 여러분들한테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지 좀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안 받고,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관계의 어떤 그런 기본 프레임이 되는 이런 애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게 다루게 됐는데요. 이렇게 늦게 다루게 됐다 그래서 그런 애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그런 뭐 애착 반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새로운 이론을 말씀드리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애착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태어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모, 어떻게 보면 부모의 역할을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애착을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첫 인간관계를 경험을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소아의, 그러니까 아이의 이런 애착 반응도 첫 경험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애착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애인한테도, 또는 배우자한테도, 또는 친구한테도, 아니면 우리가 조직에 있는 어떤 우리의 무리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일어나는 게 애착 반응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일어나는 그런 애착 반응이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가지게 됐던 그런 애착 반응과 많이 유사할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렸을 때 그러한 마음들이 형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또 어떤 상황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본인한테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그런 애착 반응 자체를 어떻게 보면 계속 보상하고 더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이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좋은 어떤 상사를 만나고 좋은 후배를 만나고 좋은 동료들을 만나고 이런 관계 속에서 계속 그런 애착 반응이라는 부분은 계속 변화해 가고 성장한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애착 이론이라는 게 나오고 애착에 대해서 다뤄지게 됐던 시대에는 엄마들이 주로 이제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이런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특히나 이제 그런 애착 반응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거는 엄마가 얼마나 과민하느냐도 그냥 분명한 요소로 이렇게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애착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엄마가 뭔가 잘해야지 뭔가 애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게 된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엄마 이외에도 아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한테 애착을 보일 수 있다는,
뭐 당연한 거죠. 이 생존을 위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존, 이 물리적인 어떤 생존, 살아남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생존, 내가 뭔가 안정감을 얻기 위한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바로 이 두 가지, 생존과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무리동물로서 무리와 어떤 연결된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게 애착이라는 것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무리동물이 아니었으면 애착은 그렇게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무인도에 뭐 되는 건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어떤 무리에 들어갔을 때 그 무리에 있는 사람들과 또 어울리기 위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또 애착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이런 아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애착 반응, 나를 생존시키고 나한테 안정을 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엄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아이가 어렸을 때 만나는 사람들의 계계가 다 중요한 걸로 사실 그렇게 좀 약간 생각이 좀 바뀌는 추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타고난 천품이라는 게 있죠. 천성. 아이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기복이 있고 또 아이가 순둥순둥해.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이런 부모, 어떻게 보면 이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의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이 궁합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엄마한테 많은 책임을 지우고 엄마가 잘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했던 그런 옛 시절의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이론에서 많이 벗어난 게 요즘의 시대인데, 이제 요즘 안타까운 거는 다시 뭐 이런 어떤 뭐, 육아 프로그램, 뭐 사람에 대한 육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런 어떤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서도 보면은 다 뭐 견주가 잘못한 걸로, 뭐 견주가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이 강아지가 훨씬 더 잘 컸을 걸로, 사실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들 또 키우는 부분에서도 좀 엄마가 좀 이제 엄마의 문제고 엄마가 좀 이렇게 잘해줬으면 아이가 더 괜찮아졌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솔루션들이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인 역할을 하는 사실 엄마들이 이런 애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속 죄책감을 갖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사실 현실이긴 합니다. 뭐 이런 애착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저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도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되면서 이렇게 돌아봤는데 저도 그렇게 안정적인 애착 반응을 형성한 사람은 아닌 걸로 저는 이제 저 스스로를 좀 판단을 하고요. 저는 좀 그런 어떤 불안, 회피형에 좀 가까운 좀 그런 어떤 좀 애착 반응들을 이렇게 제 몸의 프레임으로 어떤 기본 틀로 갖게 됐고, 그런 기본 틀 안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물론 지금도 이제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강력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러면 변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어렸을 때 애착 반응이 어떻게 형성됐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는 그냥 그건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경험해보니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이쯤에서 애착 반응을 좀 나눠보자면, 뭐 그냥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그런 안정적인 애착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안정적인 애착을 이루는 다행히도 퍼센테이지가 그래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불안정 애착이 있지만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불안한데, 그런 불안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런 케어기버, 지금 돌봐주는 사람한테 화를 내는 방법을 쓴다든지, 또는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동 공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징징거리는 좀 그런 스타일, 시그널링이라고 하는데 신호만 보내는 거죠. 자기가 뭘 원하는지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알아서 잘해주길 바라는. 요런 유형이 이제 두 번째 유형이고요. 세 번째 유형으로는 불안 회피형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부모와의 어떤 그런 애착 반응을 그냥 스스로 기대를 많이 낮춰버려요. 기대를 낮추고 그냥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자기가 이런 애착 때문에 애달플 일도 좌절할 일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유형이 또 세 번째 유형이고,
어느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 혼란형, 쉽게 말하면 이제 disorganized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부류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이거는 네 번째 부류는 사실은 명확하게 설명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이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그걸로도 설명 안 되는 유형들은 그냥 네 번째 유형으로 편의상 묶어놨다는 그런 개념? 그 얘기는 사실 애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간이 명백히 아는 부분이 100%다 아니다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아직은 계속 알아가야 될 내용인 거고, 왜냐면 애착 행동이라는 부분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무리동물에서 다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생존에 무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런 무리로부터 물리적인 어떤 그런 안정과 심리적인 안정, 생존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필요한 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 대 성인 간에도 계속 애착 반응들이 형성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이것이 성인과 아이, 부모 자식 간에 형성이 될 때 이제 우리가 그거를 특별히 애착 반응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애착 반응이라는 부분은 이런 아이와 부모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인간 대 인간에서는 다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안정적인 애착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안정적인 애착은 좀 이렇게 아이의 욕구에 쉽게 말하면 좀 일관되게 반응을 부모가 보였을 때, 참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막 태어난 아이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부분이 다 부모한테 달려 있어요. 의식주가 다 부모한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 심지어는 걷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그런 몸도 제대로 못 쓰고 뭐 이런 아이 입장에서는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이제 완전하지 못하면 나는 생존하는 게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불편 정도가 아니죠.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나를 얼마나 잘 보살펴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감정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근데 운때가 정말 좋아서 아이가 뭔가를 원할 때 이 부모가 딱 해줄 수 있으면, 그리고 아이가 원하지 않을 때는 부모가 좀 안 해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랜덤의 문제, 확률의 문제입니다. 부모는 계속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이는 원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고, 아이는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때 마침 부모가 바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엄마가 잘했다든지 또는 애가 아주 순둥순둥한 스타일이라든지 그래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운에 정말 많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말 훌륭한 부모, 아이한테 최대한 일관적이고 아이한테 많은 걸 잘해주려고 하는데 정말 어쩌다 한 번, 왜냐면 신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99번을 해도 한 번을 못하면 무너지는 게 신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가 이렇게 왜 원할 땐 다 해줬는데 한 번 실패해. 그럼 아이는 거기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엄마는 그렇게 별로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인데 어쩌다 보니까 아이가 뭔가를 요구할 때 그게 딱딱딱딱 잘 맞아 떨어졌어. 그러면 이 엄마는 정말 아이가 원하는 거를 다 해준 엄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운때예요. 마치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능력이 좋고 컨디션이 좋을 때 기회가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큰 성취를 얻게 되고, 또 내가 정말 능력은 좋은데 하필이면 내가 컨디션이 떨어지고 안 좋은데 막말로 시험을 보는 수능 날인데 배탈이 났어.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내가 그런 부분이 될 때 마침 나한테 어떤 기회가 왔어. 그러면 내가 성취를 못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런 건 운이죠. 그런 것처럼 이런 안정적인 애착 반응을 형성하는 것도 사실은 운에 달려 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부모, 나는 참 부모한테 신뢰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믿을 수 있어.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든지, 또 엄마 아빠 입장에서 우리 애는 정말 무리 없이 참 착하게 잘 컸어. 이렇게 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부모도 아이도 사실 이 인연이 정말 좋게 만들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인 거지.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부모가 있다거나 좋은 자식이 있다거나 그게 꼭 정해진 것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잘 안 맞을 때, 그 두 번째 유형이 이제 그런 어떤 불안정 애착의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돌봄을 잘 못 받는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불안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안해질 때, 또는 뭐 아이가 굉장히 예민하게 타고나서 또 불안을 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할 때 나를 돌봐주는 사람의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화를 내는 애들이 있고요. 또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수동적으로, 그러니까는 그냥 괜찮아 뭐 징징 어떻게 이러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부모가 내가 원하는 반응을 할 수 있게끔, 예, 수동적으로, 사실 마음속에서는 간절하게 원하는 거죠. 간절하게 원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로 이렇게 그런 나를 돌봐주는 사람과 이렇게 자꾸만 인간 그 반응, 어떻게 보면 그 유대, 본드라는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정말 의지했던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거를 잘 못해주거나 그럴 때 화를 내거나, 또는 은근히 마음속에 바라면서 그거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알아서 나한테 좀 그런 원하는 거를 좀 챙겨줬으면 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은 사실 인간관계에 갈등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보다는 좀 이런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좀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또는 그런 다른 사람이 어떤 내 뜻대로 안 되는 데는 뭐 나를 떠나간다라든지, 나한테 어떤 안 좋은 말을 한다, 나를 배신한다, 뭐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렇게 화를 내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해야 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연인 관계가 됐든 친구 관계가 됐든 부부 관계가 됐든, 또는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속으로 화를 내는 거죠. 원하는 건 있어. 그렇지만 이거를 상대방이 알아서 해줘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어떤 의미에서는 조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노를 표시하든 아니면 이렇게 수동적으로 알아서 해주길 바라든, 둘 다 상대방한테 원하는 게 있는 부분을 좀 적극적인 방법이든 소극적인 방법이든 계속 그렇게 상대방을 갖다가 계속 조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본에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과 깊은 관계를 만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연인 관계에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단은 좀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하면,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봤던 애인데 지금은 이제 30살이 넘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뭐 물어보길래, 야, 그거 내가 유튜브에다 찍어놨는데 유튜브 내가 하는 이유가 이렇게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찾아보고, 내가 어차피 진료실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좀 해놨는데, 야, 좀 그거 좀 보지 그랬냐. 딴 사람도 아니고 네가 그거 안 봤다는 건 좀 서운하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아, 쌤, 너무 지루해요. 너무 길고 그냥 뭐 쇼츠나 뭐 이런 걸로 찍어줄 수 없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쇼츠 자체는 이 두뇌에 좋지 않습니다. 뇌 기능을 계속 떨어뜨리는 부분이니까, 팝콘 브레인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쇼츠를 처음에 이제 호기심으로 만들었다가 그 이후에는 전혀 만들지 않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한 게, 야, 내가 진료실에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얘기해 주는 걸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려고 찍는 건데, 그게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거를 짧게 얘기하면은 진료를 짧게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라고 얘기했더니, 아무튼 재미 하나도 없어요. 지루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제가 조금 그래도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얘기를 하고 나중에 거기에서 좀 부실한 부분들은 뭐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다루는 한이 있더라도 좀 그렇게 넘어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세 번째 애착 유형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는, 세 번째 애착 유형은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세 번째 애착 유형은 뭐냐면 불안한데, 불안하다는 거는 내가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돌보는 사람이 한 명이든 뭐 세 명이든 다섯 명이든 열 명이든 뭔가 내가 생존에 대해서 물리적인 그게 불안이든 아니면 심리적인 불안이든 뭔가 생존의 위험을 어렸을 때 느꼈다라는 얘기인데 요럴 경우에 그 대처를 앞에서 말한 어떤 그런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사람을 조종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회피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회피하는 스타일.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애착이 중요하다는 감정적인 중요성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는 거죠. 나한테는 그런 애착 행동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알아서 하는 내가 뭔가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성취나 어떤 성과나 뭔가 발전하는 데에다가 큰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불안해한다든가 이러지도 않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런 애착 행동의 중요성을 떨어뜨려 놓은 거죠. 애착 행동의 중요성을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는 반대적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애착 반응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얻기 위해서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요도를 기대치를 낮춰놨기 때문에 내가 애착 반응을 원할 때는 그 정도는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 뭔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크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그런 부모의 반응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나타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인 문제들, 감정적인 변동성이 생기는 부분을 극히 피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들이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과 정말 속을 터놓고 깊이 진지한 관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 어려움을 겪는 게 그 당사자가 아니라 상대방입니다. 당사자는 아쉽지가 않거든. 그냥 혼자서도 괜찮으니까. 요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이제 이 사람과 이제 어떤 일정 관계 이상, 일정 깊이 이상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감정 반응은 요거밖에 안 나오니까 나는 이 사람의 감정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바라는 마음도 있고 감정적으로 좀 더 이렇게 높은 어떤 그런 교류를 누리고 싶은데 상대방은 감정 반응이 요거밖에 안 나오네.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나 보다. 이런 어떤 좌절감을 느낄 수가 있죠. 상대방은 근데 그게 맥시멈인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안한데 회피형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안정적인 애착, 그리고 이제 불안정 애착에도 이제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이런 양가 감정을 보이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든지 소극적으로 표현하든지, 또는 회피, 아예 그냥 내가 그래 피하려 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하든지, 이 불안정 애착에도 두 종류가 있는 거고, 여기에도 이제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어떤 네 번째 부류가 있는데, 네 번째 부류는 정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설명드리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3, 4세 정도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어떤 케어기버한테 받던,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도 좀 이렇게 4세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물론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좋은 돌봄이죠. 좋은 돌봄이가 한 명보다는 두 명이 좋고, 두 명보다는 세 명이 좋고, 세 명보다는 네 명이 좋은 게 아이들의 입장이에요. 아이들의 입장인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일단은 1차적으로, 내가 지금, 있는 세상이 그래도 안전하다라는 거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게 3, 4세고, 물론 뭐 그런 부분들이 3, 4세에 못 생길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불안정 애착인 경우엔.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다른 데를 더 일찍 가서 거기서 이제 좋은 돌보미를 만나면 또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은 이제 우리의 어떤 인식상, 이제 바깥에 이제 그런 단체로 이렇게 키우는, 그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보다는 가정에서 더 잘해줄 수 있다는 개념을 갖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집에서 충분히 4세까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좋지만,
만약에 자기가 좀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못 된다 그런다면은 사실 지금 저는 어린이집을 일찍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예전에 서양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계속 단독으로 키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애착 반응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실제로 애착 반응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실험이 엄마가 아이가 이제 막 이제 놀고 있으면은 엄마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의 어떤 그런 반응으로 아이들의 반응을 이제 평가하고 애착 반응의 종류를 나눈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점점 오다 보니까 단체로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 집단으로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도 그런 괜찮은 애착 반응을 보이고 물이랑 잘 어울리고 진지한 관계를 맺고 그런 경우가 많이 관찰이 됐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그래서 케어기버, 돌봐주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게 꼭 엄마나 아빠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돌보는 사람을 그 아이의 어린 시절에 많이 만날수록 그리고 그런 사람이 좀 꾸준한 시간, 좀 많은 시간을 좀 아이랑 보낼 수 있으면 얼마든지 아이는 좋은 애착 반응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이가 3, 4세가 아니라 5, 6세, 7, 8세, 뭐 열 몇 살, 20 몇 살 이럴 때도 좋은 사람이랑 좀 꾸준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안정적인 애착의 또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아무리 어렸을 때 그런 마음버릇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건 또 얼마든지 또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애착 반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한번 결정내면은 그냥 미래가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애착 반응이라는 부분이 아이 때 첫 경험을 하는 부분은 맞지만 그 첫 경험이 마지막 경험까지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에서도 많은 첫 경험이 있죠. 그런 많은 경험 중에 하나가 애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착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영장류, 아니면 무리 생활을 하는 모든 동물에 있어서 다른 개체와 생존, 더 나은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맺게 되는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애착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애착 행동을 지금 다른 어른들과 하고 있습니다. 뭐 연인도 그렇고, 뭐 우정도 그렇고, 뭐 동료 간의 어떤 팀워크도 그렇고, 다 애착 행동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애착 반응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다뤄봤는데요. 조금 좀 미진한 부분들은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따로 또는 어렸을 때에 오늘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어렸을 때 애착 반응이 나이가 들어서의 어떤 그런 대인관계 양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또 각각 다뤄보는 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